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시작할 때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이제 원래는 그 루신 세미나 이게 책이 나와서 루신 세미나 좀 하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루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좀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글을 쓰고 그냥 인포메이션 정리할까 하다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옛날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루신의 세계관에서 간략하게 썼던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좀 수정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여기서 같이 읽었던 글의 태반인데 그거를 좀 읽으면서 몇 부분을 좀 더 붙였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루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 자료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문제다. 아마 적잖은 사람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묻는다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이제 슬슬 또 중국에서도 문제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중국 소식이 없다가 중국에서도 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환자들이 나타난다고 해갖고 재유행 우한에서도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신냉전 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문제라고 할 때 누구는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운운하면서 이 중국 때문에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지금은 지나갔지만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뭐 여론 조작에 동원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흑막처럼 중국을 여기는 거죠. 뭐 지금 이게 이제 2020년 5월에 중국에 대한 뭐 인식의 뭐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럼 몇 달 전이었다면 좀 달랐을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도에 별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미중. 중미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미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를 되게 시끄럽게 만들고 뭔가 문제덩어리에다가 말썽덩어리처럼 중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 분열론이나 아니면 중국의 몰락, 뭐 북한 흡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항상 중국을 얘기하면 나와요. 저는 중국이 문제다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이 중국이 문제다라고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은 잘 우리가 중국을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별 관심이 없다는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웃에 있고 약 뭐 세계 인구의 뭐 많게는 한 20% 정도 대충 퉁쳐서 이렇게 큰 나라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억지로 고개를 들리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강력한 뭔가 무지의 의지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문제인 거죠. 또 이것은 오늘 이야기할 루신과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런 무지나 무시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루신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떨까라는 고민은 듭니다. 중국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짚고 들어가고 싶어요.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칭으로 중국을 이야기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중화민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약칭하지만 그리고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 스스로를 중국이라고도 약칭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중국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말 속에 중국은 없고 중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혹은 이념적인 문제에서 도래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면 뒤에 이야기는 약간의 문명에 관한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 중국, 이, 무, 사이.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사방 오랑캐를 다스리겠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중국은
사방 오랑캐, 사이라는 표현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사방 오랑캐에 둘러싸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오랑캐가 아닌 문명인이 사는 공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 중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중국은 뭐 더 이상 중앙이나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실이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고 중국에 관한 아까 같은 입장들이 있는 거고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말도 지금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걸 위해서는 상당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지리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발견이 중요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바다를 건너온 오랑캐,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랑캐가 이전과 다른 오랑캐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힘의 격차를 이제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실험자들이 있는 세미나에서 이 아편전쟁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아편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처참히 패배하고 사실은 저희 다운표였을 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개념으로서의 중국, 중앙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해체되기 시작을 한 게 아편전쟁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아편전쟁 이후로는 중국조차도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편전쟁은 참혹한 패배였고요. 그리고 수도에까지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황제가 도망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강연 2페이지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을 갖다 놨는데 뒤에 이제 손톱이 길고 우리에게 익숙한 강신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청나라 관원입니다. 깜짝 놀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을 커다란 파이를 이걸 갈라먹을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왼쪽부터 영국, 그 다음 독일, 러시아, 스페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예, 맨 오른쪽에 재밌는 애가 있어요. 턱을 괴고 있는. 앞에 넷과는 전혀 다른 일본이죠. 앞에 애가 이제 사실 약간 컬러로 보면 피부 색깔이 조금은 다릅니다. 백인들인데 이 황인이 하나 껴있죠. 일본이 이 동적 오랑캐잖아요. 일본이야말로 정말 오랑캐죠. 아직도 우리는 오랑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외놈들. 키가 작은 오랑캐라는 뜻에 왜? 이 오랑캐에게 이 패배했던 경험은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게. 왜 그러냐면 낯선 오랑캐와 달리 쉽게 말하면 저기 우리 집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양반집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한테 대들지 못했던 조금 대들까 말까 했던 경험이 있었죠. 임난 같은 경우, 임진전쟁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싸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무시했는데 맨날 천대받았던 그 키도 작고 이게 따각따각 남학신 신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우리를 갈라먹겠다고 지금 덤비는 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고요. 이게 있었던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자존심을 아주 커다랗게 짓밟았죠. 이게 중국이 변방이 된 경험이고 이런 위에서 루신의 생애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신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1881년에 태어났고요. 우리말로 이제 옛날 한자 그 발음식으로 읽으면 소흥, 요즘에는 이제 샤오싱이라고 하는데 소흥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들어보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샤오싱 하면 못 들어봤지만 소흥하면 들어본 분들 있습니다. 소흥주를 들어봤던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누군가는 비천무라고 하는 만화에서 소흥이 나왔다고. 비천무란 만화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뭐 또 무협지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 약간 그런가 봐요. 소흥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방에 위치한 도시고요.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 루신이 여기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상당히 유복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로 그 집안이 상당히 유력 가문이었고요. 또한 할아버지가 중앙 관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이른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다가 1893년입니다. 13살 때 이제 문제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루신의 인생을 잘 봤을 때 한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이 역사 사건들을 쭉 배열해보면 재밌어요.
남경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부근에 소홍이 있는데, 남경은 루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 태평천국 운동에 아주 난리를 겪고, 그리고 한편 이제 서양 문물이 상당히 뭐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 즈음에 루신이 몰락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루신에게는 루신이라는 인물을 만들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살 때, 루신, 우리나라 나이 13살입니다. 할아버지가 잡혀가요. 왜 잡혀가냐면 과거 시험에 부정 청탁을 받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거든요. 이 당시 청나라가 뭐 아편 전쟁을 겪고 상당히 위태위태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법은 살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래는 사형을 당할 죄목이었는데 사형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고, 집안은 이제 가산을 팔아서 할아버지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루신이 외갓집으로 피난 가는 경험을 겪기도 하죠. 아마 뭐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3페이지입니다. 또 하나의 불행이 루신을 찾아오는데, 연이어 무슨 불행이 찾아오냐면 아버지가 병환으로 몸져 눕습니다. 약간 폐나 간이 안 좋았지 않나 싶은데, 약간 집안 내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도 폐나 간이 안 좋았고, 루신도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폐병을 오래 앓다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몸져 눕고, 그때 이곳저곳에서 의원을 찾아오고, 그리고 진귀한 약재를 구한다고 막 엄청나게 쏘다닙니다. 뭐 귀뚜라미, 뭐 교미 중인 귀뚜라미, 뭐 이슬을 어떻게 맞았던 뭐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루신의 글을 읽으면 아마 그게 되게 생생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구해오라고 했던 약재에 관한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 경험이 전통의학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루신이라는 인물이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몰락이 루신에게 아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지간한 생활을 하다가 밑바닥으로 추락해본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세상 인심의 진면목을 알 수 있으리라. 내가 N으로 가서 K 학당에 들어가려 했던 것도 다른 길을 걸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찾아보고자 함이었을 게다. 어머니는 방법이 없었는지 8원의 여비를 마련해 주시며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었다. 이는 정리상 당연한 것이었다. 그 시절은 경서를 배워 과거를 치르는 것이 정도요. 소위 약물을 공부한다는 것은 통념상 막잔 인생이 서양 귀신에게 영혼을 파는 것으로 간주되어 몇 갑절의 수모와 배척을 당해야 했으니 말이다. 이게 이제 루신 전집에서 따온 글을 여기다 이제 붙였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잡혀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불행이 없었다면 루신은 번듯한 도련님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이제 전통 학문을 경서를 읽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루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처럼 낡은 지식을 붙잡고, 루신이 81년 출생인데 20살 되기 전에 과거 시험이 폐지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 95년에 폐지되나? 94년인가 헷갈리는데, 네? 95년 맞죠? 중국이 아마 97년인가 폐지됩니다. 조금 몇 년 늦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열심히 입시 준비를 철저히 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폐지되는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배운 게 모두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러면 엄청나게 방황하겠죠. 그러니까 루신의 소설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 몇몇 나오거든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마 적어도 루신이 자기의 학우들, 한때 이제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그런 일들을 무수히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루신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럼 붙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과거 시험에 부정 청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과거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집안이 또 기울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루신이 집안이 몰락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게 또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루신이 고향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N은 어디냐면 난징입니다. 남경. 그리고 K는 강남 수사학당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요. 그가 경험한 불행이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따져묻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정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 일단은 길입니다.
한 세계, 한 사회 혹은 국가에 새겨진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 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이상이나 윤리나 가치도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나 정도 모두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신이 인간사의 어떤 가치들을 의심하는 어린 나이에 겪었던 어떤 불행이 그걸 새겨줬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루신 개인에게만 요청되는 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청나라가 이미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신이 어렸을 당시에 그러한 것을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나라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100년이 넘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 지금 한 10년 조금 더 지나면 나라 금방 망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 청조의 쇠락에 대한 어떤 감각들은 오늘 우리랑 정말 달랐을 거예요. 청조는 어찌됐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뼈저리게 그 당시에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이때 양무운동이라는 걸 벌이죠. 양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것을 열심히 배우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디르스 해군을 키웠거든요. 군사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중국에 북양해군과 남양해군이 있었습니다. 북양해군은 천진을 중심으로 남양해군은 상해를 중심으로. 근데 청일전쟁 때 북양해군이 일본한테 쫄딱 망합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패배해요. 그래서 1898년에는 강유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책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변법 자강운동. 저도 이렇게 쓰면서도 가끔 헷갈려요. 앞에 거랑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많이 헷갈리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강유인은 입헌군주제 같은 약간 꿈을 꿨었고 그리고 나름의 권력을 좀 잡았습니다. 100일 유신이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100일 정도 나름 뭔가 이제 개혁을 벌이고 막 그러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안 가서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금성을 떠나는 1912년까지 청조는 끊임없이 퇴락의 길이나 혼란의 길을 걷게 되죠. 바로 이해 1898년 캉유에이가 뭔가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던 그해 루신이 난징의 강남수사학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해군학교였어요. 그래서 해군이 당시에 신문물을 수입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일찍이 천연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회진화론. 이름이 헉슬리인데 무슨 헉슬리지? 헉슬리 유명한 사람 누구 헉슬리 있죠? 올더스 헉슬리. 뭘 지었죠? 아니. 올더스 헉슬리 신세계지 멋진 신세계 지은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헉슬리인데 무슨 헉슬리인지 헷갈려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사회진화론이고 이걸 옌푸 엄복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 천연론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한 이 엄복이 영국에서 해군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헉슬리예요?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이 그 당시에 신문물을 번역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불만을 갖고요. 그 당시 이제 이 불만은 캉유의 어떤 개혁의 실패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무 철로학당으로 적을 옮깁니다. 여기는 철도와 광산을 일일 배운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경험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20장 높이의 상공으로도 오르고 20장 깊이의 땅 밑으로도 내려가 봤지만 결국은 아무런 재간도 배우지 못했으며 학문은 위로는 병락에 닿고 아래는 황천에 이르렀건만 두 곳 다 무변 세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애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배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그 돛대 높은 데 있잖아요. 엄청 높은 데까지 그냥 올라가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한 10길 밑에 그 광산으로 들어가 보는 실습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이기도 할 수 있어요. 막 저 높은 데 올라가 보고 땅 깊으로 가봤지만 아무 일도 없더라고. 어땠을까? 이미 왕조는 낡았고 낡은 학문은 골동품이 되어버렸을 거고 그리고 나는 그 길에 이제 그 노선을 타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올라가도 보고 땅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 이것도 막막하고 더군다나 고향에서는 서양 귀신한테 영혼을 판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답도 없고 결국 외국으로 떠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루신이 갖고 있던 어떤 포부도 있었을 테지만 그 당시에 광무철로 합당해서 5명인가 학생을 선발해요. 루신 뛰어난 학생이었고 선발됩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학을 배우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어떻게 오늘날 보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해군 배우려고 하다가 철도 배우려고 하다가 의학 배우려고 하면 이게 무슨 계열이 없잖아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근대 학문을 수입하는 통로였습니다. 근대의 지식이 상당히 목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한편 의학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은 일본이라는 배경에 생각을 하면 일본이 의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개혁을 이루어낸 나라잖아요. 난학. 그래서 이제 화란의 학문을 수입을 많이 했고 네덜란드 학문을 서양의 여러 나라 가운데 네덜란드가 이제 신교였기 때문에 일본과 뭐라고 하죠? 뭐 십자가 놓고 밟아가게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른 나라 뭐 포르투갈, 스페인 상인들은 일본과의 교역을 끊었지만 네덜란드 상인과는 교역을 했고 그래서 화란학이 주로 들어왔고 그 가운데 의학을 중심으로 일본이 근대 학문을 많이 수용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일본의 근대 학문은 일본의 의학은 일본의 근대 학문의 어떤 초석이 되고 메이지 유신의 기초가 됐던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 가서 의학을 배운다는 건 상당한 어떤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죠. 상당히 큰 포부를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 자신을 영 다른 길로 이끌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루신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환등기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꿈은 아름다웠다. 졸업하고 돌아가면 아버지처럼 그릇된 치료를 받는 병자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리라. 전시에는 군의를 지원하리라. 그런 한편 유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앙을 촉진시키리라. 이런 것이었다. 한 번은 화면상에서 오래전 헤어진 중국인 군상을 모처럼 상면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운데 묶여있고 무수한 사람이 주변에 서 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몽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설에 의하면 묶여있는 사람은 아라사, 러시아를 위해 군사 기밀을 정탐한 자로 일본군이 본보기로 삼아 목을 칠 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루신이 의학을 배울 때 일본이 러시아랑 싸우고 있던 상황, 이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게 동북 지역이나 뭐 이렇게 배경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죄 없이 끌려와서 일본군한테 이제 조리돌림 당하고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본 거죠. 루시 생물학을 배웠는데 이제 그 당시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줬대요. 환등기를 통해. 슬라이드를 쭉 보면서 뭐 세포 뭐 이런 걸 아마 보여줬지 않나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나오면 그 당시 있었던 뉴스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건장한 중국인 자기 동포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몸이 아닌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우람하더라도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예운동에 이제 몸을 바칩니다. 근데 제가 루신의 생애를 다시 한번 쭉 이제 다른 책을 통해 한번 훑어봤을 때 이 센다이 의전에서 경험했던 경험도 상당히 루신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책 이제 그림으로 보는 루신 그림정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았는데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의 루신이 첫 번째 외국인 유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그 언론에도 소개가 됐답니다. 와, 우리 이 지역에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온다. 그래서 뭐 기대를 받았어요. 근데 한 대만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루신이 후진호 선생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한 선생이 그를 상당히 아껴서 이러고도 챙겨줬는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신한테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루신을 모함하고 막 그랬어요. 루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은 당연히 전응아들이고 60점 이상 받으면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의심을 나무랄 것도 못됐다. 루신이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적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낙제를 면하고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 가운데 낙제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중국인이 낙제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루신이 나를 이방인으로 더군다나 야만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경험을
이 당시에 처절히 겪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루신의 어떤 길 가운데 되게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해외로 가서 문명인의 어떤 시민권을 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신과 논쟁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뭐 이른바 학위를 따고 오고, 이른바 전문가로서 어떤 이제 세계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루신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요즘으로 하면 학위를 못 땄습니다. 졸업 못한 거예요. 네.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경력을 보아도 경력이 이상해요. 네. 그런데 루시는 그렇게 시민권을 따내기에 목매였던 게 아니라 어떤 문명인들이 갖고 있던 이상한 시선을 겪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식인, 계몽에 선 문명인이 아닌 좀 다른 삶을 루신이 겪게 됩니다. 5페이지부터 이제 루신의 여러 소설들이나 작품에서 루신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키워드를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광인입니다. 1902년 일본으로 루신이 떠났고요. 1909년 고구로 돌아옵니다. 몇 살에 떠나서 몇 살에 돌아온 걸까요? 81년 사람이니까. 22살에, 우리말로 하면 22살에 가서 29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태반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개혁주의 운동에 상당히 참여를 했고요. 여러 외국 소설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었던 줄 베른 소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이 있습니다. 달나라 여행.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달나라 여행이 뭐냐면, 혜성이 지구를 지나가는데, 혜성이 지나갈 때 지구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 딸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달나라 여행하고, 이거 아마 내용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구 속 여행. 이거는 뭐냐, 화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구 밑에를 여행하는 여행입니다. 이런 거를 루신이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은 15소년 표류기. 그보다는 더 유명한 게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저 2만리. 이걸 지은 사람이 줄 베른이죠. 그 당시 20세기 초에 SF 작가로 이름을 했던. 이게 이제 이걸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루신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번역도 하고 이제 독일어도 공부하고 러시아어도 공부해서 여러 소설을 번역하는데 책이 잘 안 팔렸답니다. 그래서 번역자로서는 루신이 있는데, 그 번역자로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1918년 소설 광인일기를 본격적 문예활동 시작점으로 많이 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루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 광인일기입니다. 소설 광인일기는 보통 중국의 첫 번째 백화문 소설로 언급이 되고요. 이전의 전통적인 고문, 즉 옛날 한문투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 백화문에 이용한 소설로 쓰여진 겁니다. 당시 중국 사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는데, 이 시점을 보면 1912년에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어떠한 낡은 문화 대신 새로운 문화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루신에게는 크게 세 가지 흔적이 보여요.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는 변발, 또 하나는 전족, 그리고 고문, 빛날문. 루신의 비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효도라고 하는 글에 실린 루신의 비판인데요. 나는 어찌되었던 동서남북 위아래로 찾아 나서서 가장 지독한 저주의 글을 얻어가지고 먼저 백화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인간들을 저주하려고 한다. 설사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정말 영혼이 있어 이 극악한 마음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결코 이 마음을 고쳐먹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먼저 백화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예. 예. 약간 루신의 성격도 볼 수 있고, 루신이 얼마나 고문을 싫어했는지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백화를 쓰자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고문 쓰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낡은 유산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신이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제 광일기를 쓰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낡은 전통 속에 사람들이 이게 숨어 있는 낡은 습속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먹는 어떤 잔혹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폭로하게 이릅니다. 이걸 예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올가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는다고 루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24효도를 읽어보면 이 예교로 죽게 만드는 예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4효도는 우리말로 하면 삼강오륜 행실로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효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글인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걸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림책 가운데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허벅지도 베고 누구는 뭐 아이를 잡기도 하고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항상 효도가 이야기는 부모님이 5월 달에 아프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아프죠. 12월 달에 그것도 다행히 뭐 볕이 따뜻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따뜻한 뭔가 봄 기운이 슬쩍 나오는 그럴 때 있잖아요. 3한 4온 가운데 4온 당시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아주 추운 겨울날 눈도 펑펑 오고 도무지 길도 끊어져 가지고 아무도 갈 데가 없을 때 그랬을 때 부모님이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하죠. 열병에 걸린 부모님이. 몸이 아프면 열이 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고드름을 하나 따다 주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뭐 고드름 아니에요. 들어보신 거 보니까 딸기.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참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 사실 24효도에 이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잉어. 그래서 얼음에서 잉어를 잡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추우면 잉어가 어떻게 되나요? 안 보이죠. 얼음을 깨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깨갖고 잉어를 잡아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루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어렸을 때. 또 다른 얘기 있죠. 어린 아이를 이제 바치는 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때 이제 남편이 나서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못 살리지만 애는 다시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애를 그래서 아이를 죽여갖고 그걸 잡아서 입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애를 삶았더니 뭐 소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 산삼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애를 잡으려고 땅을 파고 있는데 거기에 뭐 황금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시는 이제 황금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 땅을 팠을 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루시는 성격이 앞에 봤듯이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주도 하고 의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루시는 유복해서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혹시나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일받다야? 내가 위태로울 것 같은데 막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 목숨을 잃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에게 어린애들에게 아직도 읽히는 심청전, 장화홍련전 뭐 이런 게 사실 예교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죠. 요즘에도 심청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심청전 이야기일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을 때 신봉사를 찾기 위해 봉사를 찾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몸을 던졌잖아요. 인당수에. 그러면은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봉사를 찾을 게 아니라 봉사였다가 눈 뜬 사람을 찾으면 쉬워요. 근데 전국의 봉사를 불러 모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몰려 죽은 거죠. 심청이가.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는 아직도 좋은 효도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대신 밥 빌어 먹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예교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광인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인일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되게 좋아하는 문장도 있는데 하여튼 읽어보죠. 만사는 모름지기 따져봐야 아는 법. 예로부터 사람을 다반사로 먹어왔다는 건 나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 확실치는 않다. 나는 역사책을 뒤져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역사책에는 연대도 없고 페이지마다
인이니 도덕이니 하는 글자들이 빗둘빗둘 적혀 있었다. 어차피 잠을 자긴 글렀던 터라 한밤중까지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그러자 글자들 틈새로 웬 글자들이 드러났다. 책에 빼곡히 적혀있는 두 글자는 식인이 아닌가. 원문으로 보면 흘인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중국말로 읽으면 출란. 이게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 식인과 똑같은 뜻이. 광인일기에서 이 주인공 광인이 읽었던 역사책은 사실 경서를 가리킵니다. 연대도 없는 역사책이란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육경대사라고. 무슨 얘기냐면 6개 전통적인 경전이 모두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책이 있는 게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전쟁 이야기, 영웅 이야기 아니라 인인이 도덕이니. 이게 경서입니다. 이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육경계사란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육경의 권위를, 경전의 권위를 역사로 끌어내리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텍스트가 경, 사, 자, 집 이렇게 내려옵니다. 경은 변할 수 없는 어떤 윤리와 진리를 가리키는 책이라면 역사는 변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육경, 모든 경전 다 역사다. 그러나 루시는 역사라는 말 통해 경전을 상대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전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전을 역사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천 년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 이력이 사람을 잡아오는 이 식인의 이력이 수천 년 역사를 가져왔다. 사실 그렇죠. 이 경전의 역사는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뭐 짧게 올라가도 2000년은 올라가야 돼요. 오경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세워졌던 한나라 때만 가더라도 2000년 넘게 가야 됩니다. 공자시대까지 가면 2500년 정도 되고요. 더 주나라 때까지 가면 뭐 한 3000년도 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이 예라고 하는 법칙, 뭐 그것이 인이니, 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규범이니 하는 가치들이 수천 년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쉬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광인일기에서 광인이 느끼는 발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천 년간 사람을 먹어온 내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을 잡아먹다는 게 하나의 비유이긴 하지만 이것은 전통의 도덕이 특정한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가? 적자가 서자를 잡아먹었던 거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었던 거고,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군주가 신하들을 잡아먹었던 거고. 강상윤리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루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신의 말을 빌리면 전통사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으로 삼아서 벌이는 제2의 현장이라고, 식인의 연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식인이 오늘날의 폭력성이 뭐 옛날만큼 강하진 않죠. 그래도 요즘에 과부 미망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죠. 미망인은 원래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미망.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의 뜻입니다. 미망인. 왜? 따라 죽어야지. 누구를? 남편을. 요즘 뭐 삼종지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데이트할 때 은장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짜증내겠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만큼 뭐 전통의 규범이 그렇게 강한가? 근데 요즘에 저도 오늘 지원했습니다. 재난 기본 어쩌고저쩌고 지원했는데 세대주에게 가는 거를 보면 사실 루신이 비판했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문화는 사실 철저하게 뿌리 뽑혔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요즘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을 낳으면 남편 성을 따르는 걸 폐지하겠다. 뭐 그거는 사실은 누가 먹는 자이고 누가 먹히는 자였는가, 누가 희생하는 자이고 누가 희생을 강요하는 자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기도 하죠. 식인의 연회장이라는 표현을 루신이 씁니다. 누가 이 식인의 연회장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이게 루신이 광인일기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루신이 쓴 이 광인일기를 우리도 이제 세미나에서 읽을 텐데요. 여기서 광인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 내력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도 그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식인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이 밥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했고 나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밥상에서 그걸 먹어왔었구나라고 하는, 내 세포와 내 살과 내 피에 새겨 있다라고 하는 자각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잡아먹었던 누군가의 고깃덩어리가 나 일부가 돼버렸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미쳐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광인일기의 광인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광인이라고 할 때 이 광인은 단순히 어떤 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시대의 모순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어떤 분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존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루신이 말하는 답 가운데 하나는 소멸입니다. 그렇게 밥 먹어왔고 그렇게 뼈에 피에 새겨졌으면 그런 사람은 죽어야지. 구습이 사라지듯 변발, 전조, 그리고 백화가 그냥 사라져야, 백화가 아니고 고문이죠. 예, 여기 잘못했네요. 백화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고문이 사라져야 하듯이 이 광인에게 주어진 미래가 이제 소멸인 거죠. 이런 까닭에 루시는 다른 글에서 나오는 광인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글에는 쓸려있지 않지만 흰빛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의 주인공은 광인 일기의 광인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읽어보시면. 근데 흰빛의 주인공은 명확하게 죽습니다. 흰빛의 주인공 천스청은 광인 일기의 주인공 조금은 다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또다시 주저앉았다. 눈빛이 유난히 번쩍거렸다. 눈엔 무수한 것들이 보였지만 희미했다. 무너져버린 전도가 그 앞에 드러누워 있었다. 이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그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이 주인공, 흰빛의 주인공 천수청인데요. 이 사람은 모순을 깨우치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미래로 이어질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과거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실패해가지고 사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길이 막 끊어진 것 같은 거죠.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계속 하다가 이제는 N수생으로 늙어진 사람이에요. 낙방할 때마다 미칩니다. 전설처럼 전해진다고 하는 집안에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막 파내요. 근데 매번 헛수고만 하고 집안엔 그래서 문득문득 파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 독자들이 알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인공의 미래를 알기 때문이죠. 과거제 사실 없어질 거야. N수생으로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 뭐가 재난 문자가 왔네요. 어머나 이게 전쟁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뭐가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왜 이럴까요? 여튼 저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에 사는 사람들의 글이나 이걸 보더라도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9년에 뭔가를 썼는데 2020년에 모든 세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사람들이 글을 보면 때로 우습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불안한 미래의 상을 미리 읽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흰빛의 주인공은 과거제 하는데 과거제가 이제 폐지되잖아요. 그리고 왕조도 몰락할 것이고. 그럼 이 불쌍한 인생 또 어떻게 될까? 깝깝하죠. 낙방의 상처, 국가가 몰락하는 상처보다 그러나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상처는 은자에 대한 우리 집안에 뭔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헛소문일 거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큽니다. 땅을 파헤치며 은자, 이게 은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렇게 뭐죠? 약간 조금 재밌게 생긴 이렇게 생긴 덩어리, 은덩어리인데 이런 걸 파헤치는데 그가 이걸 파헤치다가 미쳐버려가지고 나중에 강 바닥을 긁다가 손톱이 모래가 낀 그 강바닥 흙이 낀 상태로 죽음으로 발견돼요. 저는 1881년에 태어난 루신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생각을 합니다. 낡은 기는 끊어져 버렸고 오래된 이력을 지닌 낡은 존재는 살아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미쳐버린 일 대신 또 소멸하는 일 대신 뭐가 가능할까? 루신이 되게 평범한 계몽주의였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계몽이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걸 배우면 달라질 거라.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루시는 그러한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요 부분이 재미있는데 두발 이야기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르치바시에프의 말을 빌려 자네들에게 물어보고 싶네. 자네들은 황금 시대의 출현을 그들 자손에게 약속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 뭘 줄 수 있겠는가? 루시는 좀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대의 모순을 자각한 사람이 필멸의 운명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를 루시의 다른 표현을 하면 중간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길손입니다. 루신이 이제 길손이라고 하는 글이 재밌는데요. 그 글을 이야기하기 전에 광인일기 마지막, 그 광인일기 맨 마지막에 아이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읽어보면 이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라고 끝나요. 광인일기가 이 미쳐버린 광인의 일기를 엿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어떤 호소를 해요. 사람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가 아직도 있을까?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 새로운 시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이전의 낡은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루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을 입에 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새 시대가 오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테지만 루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광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도 무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역사를 돌릴 수 없다라고 자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까 천수청의 예에서도 봤지만 전도라는 표현이 나왔죠. 앞에 길이 끊어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을 해요. 길도 끊어졌고 이 낡은 내력을 지닌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루신의 유명한 글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희망. 이 희망의 방패로 공허 속 어두운 밤의 내습에 항거하였다. 방패의 뒤쪽도 공허 속에 어두운 밤이기는 마찬가지이건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청춘을 줄고 소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리 적막한가? 몸 밖의 청춘도 죄다 쓰러지고 세상 청년들이 죄 늙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에 어두운 밤에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몸 밖에서 청춘을 찾지 못한다면 내 몸 안에 어둠이라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어디 있는가? 지금 별이 없고 달빛이 없고 막막한 웃음, 춤사위치는 사랑도 없다. 청년들은 평안하고 내 앞에도 참된 어두운 밤이 없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이다. 루시니의 글에 절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모두 등장을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키워드를 잡자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가 당면한 현실의 모습이 절망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2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사실 이 신해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의 신해혁명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을 넘게 가까이 존속되었던 황제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폐기된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아마도 모르죠. 또 황제제도 돌아가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2000년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많이 무게를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큰 사건인데 불구하고, 물론 그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신해혁명, 중국의 것이라고 타장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해혁명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딱 끝났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신해혁명 이후에 아니 그래도 황제를 몰아냈긴 했지만 황제 좀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일도 생기고, 나도 황제가 되어볼까? 이런 사람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지러워요. 그런 어떤 혼란보다 그 당시 루신과 같은 지식인에게 되게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아까 언급했던 캉유웨이나 옌푸처럼 뭔가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좀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낡은 체제를 바꾸자고 앞장서고 근대 문물의 어떤 이제 이렇게 수용자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당시 신해혁명 이후에 황제제도에 어떤 수호자로 자처하거든요. 그래도 황제는 있어야 되지 않아? 옌프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서양 학문을 되게 많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 진화론도 끌어들였고 미래 자유론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교 운동을 벌여요. 그래도 우리도 공자 교우를 해야 된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한 연구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바뀌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대가 변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몇 년 사이에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루시는 잘 보고 있었어요. 한때 진보였던 어떤 태도나 이상들이 쇠퇴하거나 낡아버렸고 아주 그것이 몇 년 사이에 그냥 철저한 유물로 되어버린 그 순간들을 봤을 때 희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지금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희망이 몇 년 뒤에 어떤 퇴물이 될지 모르니까. 요즘 우리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진보였던 가치들이 한 5년, 6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도 그런 날을 직면할 수 있죠. 정말로 진보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누구보다 투사처럼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이게 왜 이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전선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한때 품었던 희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라고 하는 어떤 전진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분명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막 불투명해지고 아리송해지고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절망을 이야기했던 건 그런 시대도 있지만 자기 존재 달라붙어 있는 자기 존재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덤 뒤에 쓰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많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아주 쉽게 위안을 받으니 구태의 하찮은 필목을 아껴가며 고독의 비애를 더 맛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생명의 일부분은 바로 이렇게 소모되었으며 또한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줄곧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하고 있다. 토목공사에 비유하자면 일을 해나가면서도 대를 쌓는 것인지 구덩이를 파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령 대를 쌓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그 위에서 떨어지거나 늙어 죽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구덩이를 파는 것이라면 그야 물론 자신을 묻어버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지나가고 지나가며 일체의 것이다. 서열과 더불어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이럴 뿐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주 기꺼이 바라는 바이다. 즉 내가 무언가 업적을 세우고 있다면 뭔가 내가 모르지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면 그건 뭐냐? 내 굴러떨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다. 뭔가 나는 모르게 파고 있다면 그거 뭐다?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다. 무덤. 책 제목도 무덤입니다. 그래서 루신의 그 책 제목 가운데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전도 미래에 있지 않아요. 미래의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데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누대를 쌓아도 그냥 이것은 굴러떨어질 곳이고 구덩이를 판다고 해도 자신이 묻힐 곳이고 하나의 과도기적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했을 때 더군다나 무덤이 자명한 미래라고 했을 때 그럼 루신에게 맞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무덤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나의 태도가 있을 텐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길손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희곡식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길손의 말입니다. 이름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길을 나선 뒤로 사람들이 되는 대로 제 이름 불렀지만 가지각색이어서 저도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름이 달랐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그곳은 앞입니다. 저는 2인차 저쪽, 앞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손 보시면 화자가 총 3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늙은이가 있습니다. 늙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쪽은 무덤이요. 끝까지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되돌아봤자 거기에는 명분이 없는 곳이 없고 지주가 없는 곳이 없으며 추방과 감옥이 없는 곳이 없고
겉에 바른 웃음이 없는 곳이 없고 눈시울에 눈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증오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길소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늙은이와의 대화를 통해 이 나그네와 같은 태도야말로 어떤 식의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앞에 광인에서 보았듯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당위이기도 하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떠나왔는데. 무로부터 무엇을 버리기로 떠나왔는데. 근데 이건 또 하나 의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까. 광인이 정상인인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자기 분열의 분열이라고 했을 때, 루신이 경험했다고 했을 때 그냥 자기에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에 주어진 어떠한 이러한 중간자적인 물로서 혹은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희망도 없이 간다고 했을 때 하나의 길은 있어요. 뭐냐, 멈춰서 있는 겁니다. 늙은이의 표상이 그렇거든요. 길손에 보면 늙은이는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사람으로 얘기됩니다. 근데 자기를 부른 소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혹은 나도 어딘가 가려고 했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멈춰 있다고. 너도 힘들면 가지 말라고 늙은이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쳐버린 이 늙은이의 표상은 루신이 경계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이긴 한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돌아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멈춰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길손이라는 작품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 요동치는 사는 삶의 어떤 피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손에 보면 이 10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피가 부족합니다. 피를 좀 마셔야 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뭔가 절실함의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머무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이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루신의 글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머무르지 않겠다. 머무르지 않겠다. 길손이라고 하는 태도는 늙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었고 절망을 보았지만 희망과 절망 어디에도 매몰되지 않겠다. 희망이 추동하지도 않지만 절망이 멈춰 세우는 삶도 않겠다. 그래서 길손이라는 작품을 보면 서쪽을 향해 걷습니다. 동쪽도 아니에요. 해가 저무는 뭔가 이게 상징, 이게 사실 우화로 보면 되게 상징을 너무 쉬운 상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 작품은. 그러면서 뭐 해석하는 게 맛이 많이 있진 않은데 약간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안 돼. 나는 가야 해. 아무래도 가는 게 옳아. 왜냐하면 자기를 막 붙잡는 막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고개를 들고 힘차게 서쪽으로 걸어간다. 여자애가 노인을 부축하여 흙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이게 이제 자기에게 머물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거죠. 길손이 들판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밤빛이 그 뒤를 뒤따른다. 이 밤에 걷는 이 어떤 표징이 루신의 어떤 자기 인식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자의 표징이 아니죠. 계몽주의자의 표징은 뭐냐면 빛과 함께 오는 사람이잖아요. 광명을 향해 쫙 오는. 루신의 이야기는 다른 키워드로 전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흘러서 1925년으로 건너뛰는데요. 1925년은 좀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해 3월 12일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납니다. 순원이 세상을 떠나요. 이 혁명가의 죽음을 보면서 루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원은 중국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순원이 사상적으로 얼마나 뭐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그 개혁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순원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날 중국의 많은 부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산릉이라고 부르죠. 릉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현대사적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릉을 갖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릉은 전통 황제들이 갖고 있는 묘 이름이잖아요. 릉이라고 합니다. 난징에 가면 중산릉이 있습니다. 남경에.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루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전사파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순원의 죽음이나 그때쯤 쓰여진 글인데, 여기 보면 시대 모순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있는가, 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점을 지닌 전사는 어쨌든 전사이고 완미한 파리 역시 어쨌든 파리에 지나지 않는다. 꺼져라 파리들이여. 비록 날개가 자라나 앵앵거릴 수 있지만 끝내 전사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너 이 벌레들아. 사실 우리 구어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약간 찰지게 번역해야 되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벌레들아 보다는 벌레 시옷 기억들아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재밌게도 저는 이런 부분이 재밌는데, 루신에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사라고 했을 때 이 전사를 순결한 전사가 없어요. 루신에게 그렸을 때. 왜냐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결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백색의 전사 없는 거죠. 싸움이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상처와 핏자국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는 싫어합니다. 뭔가 되게 깨끗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이상이 갖고 있는, 루신을 읽으면서부터 깨끗한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깨끗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싸움이 아니라 싸움의 구경꾼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말끔한 면상이나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싸워본 적도 억척스러운 삶의 자리에 내던져 본 적도 없는 탓이 아닐까. 전사는 결점과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도리어 파리야말로 흠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완미한 파리라는 표현을 쓰고 쓰러진 전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면에서 보면 루시는 완미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흥미롭게도 그해 3월, 1925년 3월, 루신에게 새로운 관계가 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해 3월, 훗날 아내가 되는 슈강핑, 허강평이라고도 하는데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17살 차이입니다. 루신이 구편을 잡고 있던 북경 여자사범대학의 학생이었고요. 당시 루신은 이미 전통 혼례를 했던 이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네. 주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루신을 설명할 때 잘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루신의 생애를 설명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루신이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불러요. 갑자기 아프다라고 그래서 갑자기 불러서 집에 가 보니까 갑자기 홍등이 쭉 켜져 있고 결혼식 하러 루신을 부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전통 사회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전통 혼례를 치르고 전통 혼례를 치른 부인이 있었던 거고, 이 부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도 없었고요. 다만 이 부인은 그렇다고 소박을 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옆에 있고, 이 주안은 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오랜 동안. 허광평이 훗날 이제 루신의 아내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루신을 이야기할 때 루신 전집을 루신 사회에 엮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루신의 생애를 이야기하거나 루신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신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해영이라고, 주해영이라고, 루신이 주씨였어요. 저우씨였는데 주해영이라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 루신이 사람들 입방에 올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당시 이제 허광평이 루신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루신이 이때 답장을 씁니다. 상당히 이 답장도 재밌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훗날 루신이 허광평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서 책으로 냅니다. 양지서라고. 둘 양자를 써서 두 곳에서 오간 글이라고 해서 편지집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편지입니다. 루신의 글입니다. 나는 고통은 언제나 삶과 서로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리될 때도 있는데 바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 약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은 교만과 오만불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가는데 가장 흔히 만나는 난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림길입니다. 묵적 선생의 경우에는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울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선 갈림길에 앉아 잠시 쉬거나 한숨 자고 나서 갈만하다 싶은 길을 골라 다시 걸어갑니다. 우직한 사람을 만나면 혹 그의 먹거리를 빼앗아 허기를 달랠 수도 있겠지만 길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굶주려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호랑이가 끝내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나무 위에서 굶어 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두어 시체마저도 절대로 호랑이가 먹도록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다면? 그렇다면 방법이 없으니 할 일 없이 호랑이더러 먹으라고 해야겠지만 그때도 괜찮다면 호랑이를 한 입 물어뜯겠습니다. 좀 재밌죠? 루시네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 글인데요. 길손이 쓴 것이 그해 3월 2일이었고요. 1925년. 슈강핀과 편지를 주본 것이 11일이었습니다. 수노의 세상을 떠난 것이 이튿날 12일이었고요. 전사 8일을 쓴 것이 21일.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생각을 했을까? 루신이 이 수노의 죽음이나 그 당시 경험했던 사건들을 호랑이를 만났다고 여겼을까? 주목할 만한 것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태도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라면 좀 적당히 좀 앉아 쉬고 그러다 이제 골라가겠다.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치겠다. 그러나 나무에서 굶어 죽겠다. 호랑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글쎄 왜 이런 식의 태도가 있을까? 뭐 갈림길에서 누구한테 길을 묻지 않겠고, 더군다나 호랑이가 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잡아먹힐 수도 있겠고, 그러나 잡아먹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웃기잖아요. 한 입이라도 호랑이 나도 한번 베어 묻겠다라고 뭐 약간 그런 저항 의식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저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가 끊임없는 어떤 문제의 공간으로 삶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과 선택의 연속으로 삶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와 고통에서 도피하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있어요. 오만과 교만 불손이라고. 사실 이거는 선택지로 놓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은 루신의 다른 글, 특히 아큐정전 같은 거로 얘기하면 자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스대고 일종의 정신승리법으로 도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루신은 그러지 않아요. 루신이 생각했을 때 세계가 뭔가 그런 식의 갈림길도 있고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도 있고 그런 공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망각 혹은 오만불손, 자대 이런 게 없다면 분투의 연속입니다. 11페이지 밑에 루신의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런 단평을 짓지 말라고 권한 사람도 있다. 그 호의를 나는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으며 창작의 소중함을 모르는 바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어야 할 때라면 아마 아무래도 이런 것을 지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술의 궁전에 이렇게 번거로운 금령이 있다면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막 위에 선 채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을 바라보면서 기쁘면 크게 웃고 슬프면 크게 울부짖고 화가 나면 마구 욕하고 설사 모래와 자갈에 온몸이 거칠어지고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며 때로 자신의 엉킨 피를 어루만지면서 꽃무늬인 양 여길지라도 중국의 문사들을 쫓아 셰익스피어를 모시고 버터 바른 빵을 먹는 재미만 못하리란 법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한 해의 마지막 밤. 이 밤도 깊어 거의 끝나간다. 나의 생명, 적어도 생명의 일부는 이미 이 무료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적는 데 쓰였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의 황량함과 거칠음 뿐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이것들을 겁내지도 덮어두고 싶지도 않으며 게다가 정말 조금은 이것들을 아끼고 있다. 이건 내가 모래바람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살아온 흔적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래바람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라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1925년 마지막 날 쓴 글입니다. 원래 이제 희망을 그 해를 시작하면서 썼어요. 희망을. 이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듭니다. 정말 많은 글을 썼고요. 악명도 많이 이렇게 떨쳤습니다. 루신에게 실망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루신에게 뭔가 작품을 써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잡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문단에 등재될 만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소설 좀 쓰고 그러다가 루신이 소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소설집이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맞지? 외침이죠. 그거 이제 광인일기와 그 압구정전 들어있는. 그 다음은 방황인가 있고, 그 다음 고사신편이라고 옛날에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쓴 글밖에 없어요. 고사신편은 한참 뒤에 쓰고요, 말년에. 이게 단편 소설만 몇 개 쓰다가 작품도 이제 루신 연구하는 다케이치 요시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쑥날쑥한다고 얘기해요. 작품의 질이. 이게 뭐 아주 훌륭한 소설들만 막 정선해 갖고 단편집을 엮어낸 게 아니라 이게 뭐 광일기, 압구정전 빼면 나머지 소설은 안 읽어도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별로 좋은 작품도 없고.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제 보통 문인 같은 경우는 계속 작품에 매진해야 되는데 루신이 작품도 안 쓰고 요즘으로 하면 블로그에 글 쓰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에 글 쓰고, 그것도 어떤 글을 쓰냐면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꼬투리 잡고, 그것도 되게 악랄하게 약간 표현한 것 같고, 뭔가 이 사람 이렇게 문학적이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논쟁에 뛰어들고, 더군다나 지면도 맨날 분량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제목도 제각기가 끼고 무슨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이 사람 문인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신 얘기하잖아요. 나 그런 거 안 쓸래. 니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나 문인 아닌가 봐. 그래, 너희들은 셰익스피어랑 같이 버터바른 빵 먹어. 나는 그런 게 못 사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신의 대답이. 이러한 것을 지어야 할 때라면 아무래도 이런 것을 지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문학연하는 그런 걸 못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루신을 저는 문학인으로 혹은 소설가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예술의 궁전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어 자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사막 위에 있다라고. 모래와 돌이 뒹구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이고 꽃무늬가 있는데 그 꽃무늬는 뭐냐?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엉긴 핏자국을 꽃무늬 착각하는 곳이라고. 루신에게 어떤 사막 같은 어떠한 이제 장소적인 비유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편적이 아니라고 루신도 얘기해요. 문학은 그렇잖아요. 인종과 계급, 뭐 성별, 나이, 뭐 국적을, 언어를 뛰어넘는 세계라고 또 얘기하는데, 근데 루시는 자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모래바움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여기고 있다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또 루신의 약간 잔혹한 찌르는 거죠. 너 버터먹고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네가 어디 살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게 어떻게 배제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글이죠. 소수를 위한 글이라고. 엎치락, 뒤치락 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위해 쓰는 글이고, 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읽히는 글이라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래 씹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먼지가 목구멍에 달라붙는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속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선 살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목을 주고 추창을 주고 싸우는 것이라고 루신은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조용히 사는 길도 있겠지만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루신은 그러면서 이 전사라는 표현을 더 나아가 맹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맹사는 일종의 아주 강한 결의를, 좀 전통적인 어떤 맹사라고 했던 뭐 지사나 의사와는 다른 또 다른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12페이지 마지막에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반역의 맹사가 인간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우뚝 서서 이미 달라졌거나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폐허와 무덤을 뚫어본다. 깊고 넓은 오래된 고통 일체를 기억하고 겹겹이 쟁여지고 응어러진 피를 직시한다. 죽은 것, 태어나고 있는 것, 태어나려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일체를 속속들이 안다. 그는 조물주의 농가를 간파하고 있다. 그가 떨쳐 일어나 인류를 소생시키거나 소멸되게 할 것이다. 이들 조물주의 착한 백성들. 맹사는 나쁜 사람입니다. 루신의 글쓰기가 1925년 좌우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소설가로서 이름들이 20년대 초반까지 좀 있었다면요. 그 이후에는 잡감이라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른바 학자니 지식인이니 문인이 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루신이 총명을 잃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늙은이가 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루신이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25년이면 루신이 몇 살이냐면 45살입니다. 지금이야 45이면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늙었다라고 못하죠.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45이면 생각보다 많은 나이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피천득의 수필이라는 글 읽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 글이 수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수필은 연저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필은 35살 중년의 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35살 중년의 글이래요. 피천득이. 지금 누가 35살 중년이라고 하면 지금 35은 법적으로도 청년입니다. 네. 모든 청년 지원 사업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앞으로 향후 아마 모르긴 하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중년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전사에 관한 글을 다루는 글을 읽어보죠. 이러한 전사라는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사가 있어야 한다. 그가 무물의 진으로 들어서자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 본세로 인사를 한다. 그것들의 머리 위에 각종 깃발이 나부낀다. 깃발에는 갖가지 좋은 명칭을 수놓았다. 자선가, 학자, 문인, 원로, 청년, 아인, 군자. 머리 아래 갖가지 외투를 걸쳤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문의를 수놓았다. 학문, 도덕, 국수, 민의, 논리, 공의, 동방문명. 그러나 그는 투창을 들었다. 루신의 이런 전사를 보면 재밌게도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 루신이 비판하는 사람들, 한 본세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 한 중간에 이제 심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그거겠잖아요. 공평하고 무사하며 이런 얘기겠죠. 공의를 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시는 그게 얼마나 거짓된 얼굴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루시는 그렇게 나는 공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투창을 든 전사를 이야기하고 특히 이 투창을 던질 때 정중하게 던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긴 진짜 심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스스로를 보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여기 중간에 내 심장이 있어 얘기하는데 너 그래도 거기 심장 없다고. 치우쳐도 투창을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신이 자신의 싸움을 무물의 진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은 그가 사상계의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다양한 논의에 루신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어떤 논의 가운데 루신이 참여합니다. 전조과 같은 어떤 전통 주제에 관한 논의는 좀 사라지고 이 당시에 아주 복잡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때 글은 루신에게 잡감 그림이 되게 어지러워요. 정확히 이걸 누구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 누구에 대해서 쓴 글인지를 잘 모르면 감이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주석도 쭉 달아놔요. 루신 인용도 하고. 근데 상당히 맥락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막 그럽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특정한 주의나 문제라고 글이 수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 루신의 글을 보면 상당히 잘 싸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다가 읽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다, 되게 못 들었을 것 같다, 자면서도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내가 글을 쓰기보다는 걔한테 가서 똥물을 뒤지고 쓰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논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 논쟁이 논리적인 어떠한 근거,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나 이것이 상대에 관한 은근한 비판과 함께 상대가 갖고 있는 허위를 까발리는 것인 동시에 내가 그 글을 읽으면 되게 불편할 것이라는 걸 쟤도 알고 있으면서 너 그렇게까지 써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글. 루신이 그런 글을 잘 쓰거든. 근데 이 당시 이제 20년대 이후로 계속 그런 글을 정말 많이 써요. 다 뭐 쉽게 하면 다 까는 글이에요. 비판하고 요즘 말하면 다 까는 글입니다. 엄청난 이빨이에요. 얼마나 씹었는지. 근데 루신에게 그러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드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루신은 글을 읽어보면 주하인마에 안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논쟁에 참여하다 보면 귀신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걸 씹다가 해가지고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사람들 있는데, 루신의 글을 읽으면 물론 루신이 약간의 어떤 루신의 글에서 앞에도 보았지만 이 사람이 약간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 보이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나는 나 자신을 해부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루신의 글을 잘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건강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신이 탄탄함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건강해야 남을 비판도 해요. 예. 그 싸움 해보신지는 아시겠지만 뭐 키베 같은 거를 뜨면 건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정신 승리를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신 승리 이기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죠. 아무렴요. 그쵸?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정신 승리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 너 이겨라. 너 이겨라. 그러지 않고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면서도 이긴다고 했을 때 건강에 사실 그렇게까지 이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상대를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나도 진흙이 묻고 저도 진흙이 묻는데 이 진흙이 나를 침식해 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건강해야 키베를 잘 뜰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이 어디서 올까? 저는 루신이 이 어떤 식의 뭐 아까 절망을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부정적 건강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생각합니다. 1925년에 루시는 북경 여사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총장과 학생들이 대립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가 보수적인, 루신의 친구가 그 학교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오면서 학교가 갑자기 보수적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개혁주의적인 교원들 막 내쫓고, 그러자 학생들이 막 시위를 벌이고, 그러니까 시위하는 학생들 또 내쫓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시위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복귀 투쟁도 하면서 학생들도 복귀하고 루신도 복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26년 3월 18일 3.18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북양 정권, 베이양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하나의 통일된 정권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 중심의 군벌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그래서 그 정부에 반취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 학생들이 반대하고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을 시위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발포를 해서 학생들이 여러 죽는데 그때 루신의 제자가 여러 목숨을 잃어요. 14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제 이 이후에 루신이 일종의 도피 생활과 함께 이곳저곳 떠돌게 됩니다. 루신이 수배 명단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곳저곳에서 모험을 피하다가 결국은 슈강핑과 함께 남쪽으로 떠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베이징에서 떠나죠. 일단 루신은 샤먼으로 슈강핑은 광저우로 떠납니다. 샤먼에서 삶이 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루신이 광저우로 다시 떠나서 슈강핑과 이때부터 이제 같이 삶을 하고 나중에 루신이 상하이로 마지막 거처로 옮깁니다. 1927년 상하이에 왔으니까 26년부터 1년도 채 안 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저기 샤먼도 갔다가 광저우도 갔다가 상하이에 오기까지. 그리고 한 10년간 상하이에 머뭅니다. 지금도 상하이에 가면 루신 공원에 가면 루신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신 공원이 원래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공원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홍코우 공원, 홍구 공원이에요. 홍구 공원. 홍코우가 뭘 아세요? 교과 나오죠? 도시락 폭탄.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던 홍코우 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 가면 그 스타디움이 있어요. 홍코우 그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홍코우 공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루신의 무덤이 그쪽으로 이장되면서 루신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이고, 그래서 루신의 마지막 흔적들이 상하이에 남겨 있죠. 상하이의 삶을 이제 상하이로 이사를 하면서 상하이로 마지막 이제 거처를 삼으면서 루신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26년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반년 동안에 나는 또 많은 피와 눈물을 보았지만 내게는 잠깐만 있었을 따름이다. 눈물이 마르고 피는 없어졌다. 도살자들은 유유자적 또 유유자적하면서 쇠칼을 사용하기도 무딘칼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게는 잠깐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잠깐마저도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던져 버릴 때면 그리하여 따름만이 있을 따름이다. 나중에 그래서 이건 이제 화계집 속편에 쓴 글이고 이 따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따서 이집이라고 하는 글을 엮기도 합니다. 이 당시 보면 루신을 이제 뭐 비판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셌어요. 뭐 루신이 그런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근데 루신은 뭐 그거를 뭐 그렇게 물론 짜증 났겠지만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의 글이 뭐 계속 써내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 글이 하나의 시대의 중간물로서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루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젠가 정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희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루신은 도리어 다른 식의 글쓰기를 실험하는데 그것이 역사에 관한 중국 전통인의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을 좀 건드립니다. 이 당시 상당히 또 중요한 건 상하이에 있은 뒤에 검열이 심해져요. 그래서 루신이 필명도 많이 바꾸면서 루신이 아닌 채 하면서 글을 많이 씁니다. 수많은 필명을 쓰면서 여러 사건에 개입하고요. 한편 옛날에 있는 신화나 역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글쓰기 소리를 삼습니다. 고사신편, 새로 쓴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에 있었던 다양한 전통, 전설, 역사를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루시는 이 글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신이 갖고 있는 약간 좀 날카롭고 조금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탐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26년까지의 글을 상당히 중시 여겨요. 들풀까지를. 이후 잡담은 너무 산만하고 너무 개별 사건에 몰두했으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사신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면에서 루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루신이 옛날 것들을 척결하고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의 소재를 갖고 왔어요. 더군다나 글쓰기 스타일도 물론 이것이 현대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접목하려고 했지만 옛날 소재를 갖고 오는 바람에 이것이 새로운 글쓰기 스타일이나 문학적 실험이라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그 내용이나 전개 자체가 그렇게까지 뭔가 뭐 별로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사신편을 누구는 아예 루신의 예를 들면 읽어야 될 책 목록 가운데 아예 제거하기도 합니다. 고사신편 읽지 말아도 돼.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저는 고사신편을 직접 읽었을 때 이 따름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태도가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따름만이 있을 따름이다 라는 말은 뭔가 거기에 차가운 냉소, 뭔가 어떤 싸움 뒤에 있는 이후의 시간, 뭔가 변혁이나 진보나 혁명이나 반동과도 무관한 어떤 시간들에 관한 어떤 탐구가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사신편의 이야기들 읽어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모두 아주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뒤에 결말이 뭐냐면 사건이 이래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로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만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들이 흔적도 잘 안 남았던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뭔가 루신이 어떤 뭔가 삶의 막바지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어떤 소박함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신이 말년에 죽음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요. 1936년 10월 19일에 세상을 떠나는데 약 한 달 전 여조라는 제목의 글을 짓습니다. 이 여조는 목매어 죽은 귀신을 가리켜요. 재밌는데 이 루신의 글을 읽으면 목매어 죽은 여인들이 몇 편 등장합니다. 나중에 외침이라고 하는 소설 서문도 목매어 죽은 여인의 흔적이 담긴 그 어떤 집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린 시절 뭔가 이제 극에서 보았던 여조를 떠올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젖힐 때야 얼굴이 보인다. 석회처럼 하얗고 동그란 얼굴, 칠흑 같은 눈썹, 시커먼 눈자위, 새빨간 입술. 만약 밤중에 날이 어둑어둑할 때 멀리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입술이 빨간 사람이 어른거린다면 지금 나라고 해도 달려가서 바라볼 것이다. 물론 내가 거기에 혹하여 목을 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보통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네? 저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 그리고 죽음과 삶을 오가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현실에 주목했던 사람이지만 또 루신에게 삶은 죽음과 반대말이 아니라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같이 또 동의어이기도 했어요. 이 양쪽 모두를 성찰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루신에게 죽음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뭔가 계속해서 비치는 어떤 어둠의 어떤 그림자를 주목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들을 주목했기 때문에 루신이 계속해서 뭔가 싸움을 지속하면서도 뭔가 원기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던 힘이 거기 역설적으로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루신에게 그림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재미있는데요. 저는 루신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어둠 속에서야말로 무엇이 어두운지가 더 먼저 보인다. 그 그림자의 고별이라는 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천당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지옥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미래의 황금세계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그런데 그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동무,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소. 나는 머무르지 않으려. 나는 원치 않소. 오, 나는 원치 않소. 나는 차라리 무지에서 방황하려 하오. 나는 이러기를 바라오. 동무, 나 홀로 먼 길을 가오. 그대가 없음은 물론 다른 그림자도 암흑 속에는 없을 것이오. 내가 암흑 속에 가라앉을 때 세계가 온전히 나 자신에 속할 것이오. 이게 그림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림자가 자기의 어떤 주인공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존재를 불신했던 어떤 유신의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빼앗긴 다음에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계몽주의자들이 얘기를 하죠.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몽주의자들은 잘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고만 얘기를 하겠죠. 루시는 앞에서 보았지만 희망과 절망 모두 허망함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허망만 남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루신이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도 원기가 되지 않은 것이 원수와 복수를 입에 올리면서, 정말 루신은 그래서 원순이 복순이 하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와 인마에 빠지지 않은 것이, 정말 많은 글을 써냈으면서도 글과 문자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이 존재에 대한 불신을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존재와 실제를 추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루신의 글쓰기가 되게 진솔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가라앉는 법, 혹은 어둠 속에야 자신에게 속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어둠 속에 가라앉는다라는 표현들, 또 어둠 속에서야 세계가 나에게 속한다는 표현은 루신이 그래서 자기가 쓴 표현입니다. 루신이 여조를 쓰기 며칠 전에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말을 남기는데요. 이 말이 조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인용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을 치를 때 누구에서건 한 푼 받지 말라. 다만 친한 벗의 것은 예외이다. 둘째, 바로 널어놓고 땅에 묻어라. 셋째, 어떤 기념행사도 하지 말라. 넷째, 나를 잊고 제 일을 돌보라. 그러지 않는다면 진짜 바보다. 다섯째, 아이가 자라서 재능이 없으면 작은 일로 생계를 꾸리도록 하라. 절대로 허울뿐인 문학과 예술과 노릇은 하지 말라. 여섯째, 남이 너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참말로 여기지 말라. 일곱째, 남의 이빨과 눈을 망가뜨려 놓고서 보복에 반대하고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루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구의 사람들은 죽을 때 용서를 빈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 빌지 않겠다라고.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답니다. 논어에 보면 증삼은 사람이 죽을 때 말이 순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루신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 순해져요.
평범한 당부의 말도 있는데 첨언한 말이 인상적이죠. 설사 돈 한 푼 받지 않더라도 친한 보색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말. 자신이 있고 죄를 돌보지 않으면 진짜 바보라는 말. 이 벗들이 이 사람의 말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루신이 이 이듬해 이제 가을의 일이죠. 9월 1일이고 10월 달에 목숨을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뭐 이렇게 루신이 상당히 센 사람처럼 보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죽음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신이 죽음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젠가 한번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떨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있었을 것이지만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열이 많이 났을 때 유럽 사람들이 치른다는 의식을 떠올린 기억은 있다. 남에게 용서를 빌고 자기도 용서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적이 많은데 내게 신식 사람이 묻는다면 뭐라 답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결론이 이렇다. 나를 미워하라고 해라. 나 역시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의식은 없었다. 유언장도 쓰지 않았다. 말없이 누워 있었을 뿐이다. 때론 훨씬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고통스럽진 않았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는 다를지 모른다. 그러나 살아서 한 번뿐이니 어떻게든 견뎌내겠지. 나중에 좀 호전이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 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정말 죽을 때에는 이런 상념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대체 어떠할까는 나도 모른다. 루신이 36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폐병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폐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누워 있다가 잠깐 일어났다가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뭐 구술을 하며 옆에서 받아 적거나 이런 수준에 있었는데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는 루신의 죽음 이후 조금 더 첨언해 보았습니다. 저는 루신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루신이 죽자 루신은 이제 민족혼이라고 하는 커다란 휘장이 씌워져 갖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루신을 마오쩌둥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문화혁명의 주장이며 위대한 문학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이며 혁명가이다. 이게 어찌됐건 중국에서 루신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평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을 루신이 들었다면 이게 되게 아주 뒤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루신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뭐라 말했을까? 1949년 이 마오가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포합니다. 낡은 궁궐의 벽에 마오쩌둥의 사진이 걸리죠.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마오의 평가 이후 루신은 새로운 중국의 성인이 됩니다. 공자를 비판하는 일이 있어도 예술을 비판하는 일이 있어도 루신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혁명 시기에는 혁명의 선봉장으로 루신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제가 오랜만에 중국을 찾았었거든요. 10년 만에 중국을 찾았을 때 루신을 읽고 서점에서 루신을 찾아보려고 달려갔어요. 서점에. 루신을 막 달려갔어요. 루신이 중국의 성인이라고 하니 가면 어디나 책을 구할 수 있겠지. 웬걸 너무 찾기 힘들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이런 게 있어? 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자경, 논어, 당시 등등이 막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신중국의 성인 루신이 몰락하고 구중국의 성인 공자가 부활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듬해 2019년에 저는 루신의 고향 샤오싱을 찾았습니다. 2차례 찾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공부했던 산미서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커다란 교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삼자경을 익히고 있더라고요. 삼자경은 전통에 있는 육아윤리를 3글자로 요약해가지고 읽히는 전통 그 학습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러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그 성선설을 첫 시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그렇게 읽는 것도 재밌는데 루신의 어떤 어린 시절 삼미서옥에서 재밌는 건 애들이 그 옷을 파란 도복 같은 거 입고요. 우리나라 이미지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유학자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 서당 같은 데 가더라도 애들한테 동자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보니까 파란 약간 관복 같은 옷을 입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청나라 관복에 있는 모자 그리고 이게 변발 이렇게 꼬리 달려 있는 거.
그거를 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몸을 안고 있더라고요. 루신이 그런 걸 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중국을 못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갈 수가 없었지만 그 당시 2년 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갔다 오면서 거리마다 중국몽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옛 다운표한 중국의 위상, 다시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 중국은 이미 약간 어깨 좀 세울 만해졌죠. 왜냐면 G2라고 하니까. 아직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중심을 지향할 만하죠. 그런 어떤 자리에 올랐으니 중국의 몰락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방황과 반항을 마다하지 않던 루신의 글을 반가이 읽을 이유가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루신은 중국에도 속하지 않지만 지금 새로운 중국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돌아와서 중국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굴러가는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중국이 현재적인 미래적인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매우 가깝고 크고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죠. 아마도 중국이 그렇게 크거나 가깝지 않았다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민하거나 열심히 대응하거나 혹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게 자명한 어느 정도의 미래죠. 이미 중국은 자신의 미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전에 박탈되었고 변방을 내딛겠던 자리에 다시 중국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중국의 꿈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 문명의 중심을 자처하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계 체제를 재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중국의 몰락을 보았고 따옴표한 낡은 중국의 가치를 청산하고자 했던 루시는 아마도 오늘날 열심히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비판의 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명인을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식의 비판 지대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루신을 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중국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지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던져준 새로운 문제의 어떤 측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의 사람은 2019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갖게 되었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갈지 저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2019년 12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과거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미래를 요청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어떠한 좀 당혹스러운 시대 속에 낡은 희망을 붙잡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좀 때이른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편 절망에 물들어서 그저 멈춰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절망에 삼켜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시는 절망에 반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도 허망하긴 마찬가지지만 절망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루시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멈추지 않는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1920년 루시는 1919년 오사운동 휩쓸고 간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2020년을 살아서. 그리고 또 100년 전 세상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되게 많이 달라졌죠. 비대면, 온라인, 사회적 거리두기. 루시는 이런 거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저는 요즘 보면서 되게 허망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엄청난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2020년 준비하면서. 중국에 여러 번 가야지. 중국을 주요 사회 무대로 삼아야지.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떤 식의 제 삶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내용들도 후루룩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강의도 열심히 해야지. 도서관 강의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학교 강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가 있긴 할까? 혹은 일부 지금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자기가 예를 들면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 2020년 되는 순간 후루룩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절망과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모르죠. 누군가는 검은 돈이건 좋은 돈이건 2020년에 한국의 클럽 문화를 앞세우겠다고 클럽을 개장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얼마나 허망할까요? 네? 한편 뭐 여행사를 개업했던 사람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2020년 세계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허망함이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헤매고 있기는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루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든 칭칭갑듯 사랑하라. 희망에도 절망에도 물들지 말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휩쓸리지 말고 집요하게 현재를 살아가라 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상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살아내고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또 뻔하지 않게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거듭 말하지만 희망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삼켜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살아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루신과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루신의 이야기를 일단은 만집표를 찍겠습니다.